저는 이제 부동산 인사이드 대표를 하고 있는데 좀 복잡한 토지 주로 이제 법정지상과 관련된 토지를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회사고요. 뭐 직원도 몇 명 없고 제가 다 합니다. 이제 특수물건이라고 하지만 보통 사용하는 용어고 저는 이제 예전에도 경매 속 틈새 시장 투자 전략 이제 경매가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되고 법리적으로도 많이 설명이 되기 위해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리고 또 공정해졌고 불법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졌죠.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남들이 안 하는 물건에 좀 투자를 해야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통상 틈새 시장의 경매 물건이라고 하면 뭐 법정지상권 관련된 물건, 토지겠죠. 유치권. 좀 더 거기서 이제 확대하면 상가나 지분이나 공매 물건들을 얘기를 합니다. 주로 이제 제가 투자하는 거는 법정지상권이지만 법정지상권이 혼자 되는 건 아니고 법정지상권과도 유치권이 연관이 돼요. 법정지상권 관련된 토지지만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있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은 또 유치권과 관련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류의 물건들은 우선은 뭐 경고사항이 있잖아요. 뭐 건물이 매각에서 빠졌다, 토지만 매각이다, 유치권이 있다. 그러면 이제 우선은 경매 입찰하는 분들 중에 한 90%는 이제 경험이 좀 많지가 않고 뭐 초보는 아니지만 나머지 10%는 조금 선수들. 그럼 이제 이런 물건들은 90%는 패스 하시거든요. 그럼 이제 10%끼리 경쟁을 하는 거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죠. 그래서 입찰가를 높이지 않아요. 그럼 그 10%에 드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거죠. 입찰가를 낮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낙찰을 받아요. 떨어지다 보면 또 언제 되면 또 붙고 이제 못 붙나 하다 보면 또 붙고 그래요. 맨날 떨어지지는 않더라고. 그래서 그러한 물건들이 경쟁이 좀 낮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물건들을 통상은 특수물건이라고 하는데 저도 역시 뭐 특수물건, 틈새 시장, 경매 속에 있는 남들이 하는 물건들 이런 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좀 어렵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쟁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좀 남아야 되는데 수익률이 낮아지죠.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물건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러한 물건들은 조금 어렵지만 내가 조금만 알면은 할 수 있는 물건들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보통 하는 아파트 빌라를 낙찰받으면 그건 이제 시장에 따라서는 그냥 제가 하는 투자보다 더 큰 수익을 낼 때도 있어요. 집값이 올라서. 그러나 이제 아닐 때도 있긴 하죠. 그러나 이제 이러한 법정지상권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잖아요. 저는 법테크라고 하는데 아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다.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저거는 뭐 무조건 일반 아파트 사는 것보다도 더 안전하고 수익도 더 높다. 무조건 저거는 사야 된다. 이렇게 느끼는 물건들이 있거든요. 제가 경매를 오래 했지만 투자를 아파트 빌라를 초창기에 한 20년 전에 조금 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법정지상권 투자를 해온 것은 그게 더 나으니까 안전하고 사실은 좀 어렵지만 안전해요. 통상 얘기할 때 주식은 일하기가 쉽잖아요. 그냥 컴퓨터로 하면 되고 근데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. 경매는 5천만 원 투자해 갖고 3천만 원 까먹는 일은 없어요. 자기가 이걸 배우지 않고 하나도 도움을 안 받고 경매라는 걸 별로 배우지 않은 분이 그냥 입찰하지 않고서는 조금만 배우면 그냥 투자금에서 10% 이렇게 좀 손해보다든지 본전치기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만 원금을 막 반씩 손해보는 일은 없고 그런데 좀 힘들죠. 입찰도 하러 가야 되고 땅도 봐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건물주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별로 손해가 없다. 그게 제일 중요하죠. 좀 힘들어도 손해가 없는 게 중요하니까. 유망하다보다는 좀 기회가 있는 거죠. 저는 야구로 치면 홈런이라고 하는데 경매가 땅이 나왔어요. 토지가 경매가 나왔는데 그럼 토지만 팔아야 되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. 건물은 막 땅값이 5억인데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땅값이 5억인데 건물이 짓다말은 못 쓰는 골조만 해놓은 것도 있고 땅만 파는 것도 있고 공장 지려고 H빔을 저는 것도 있고 옛날 오래된 허름한 집이 있을 때가 있어요. 근데 경매는 땅만 판대요. 그럼 땅만 사면은 저 건물을 어떡할 거냐. 초보들은 다 가요. 왜? 이런 거 이렇게 복잡한데. 다 가잖아. 그러면 이제 법이 있잖아요. 우리는 민법에.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, 성립이 되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못하죠.
땅세만 내라고 할 수 있어요. 건물의 가치와 땅의 가치의 용도에 따라서 뭐 1%부터 6%까지 이제 감정을 해서 땅세는 받아요. 근데 그거 받으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. 근데 법정시장까지 성립이 안 되면 철거해야 돼요. 땅값은 1억인데 건물이 10억이다. 그래도 철거해야 돼요.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. 1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철거하냐. 1억짜리 땅 때문에. 그건 법은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땅을 사실 철거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 땅은 어떻게 보면 엄청 소중한 땅이죠. 건물주한테는. 그런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좀 쉬운 걸 생각하면 허름한 축사가 있어요. 땅값이 5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졌어요. 그랬는데 땅값은 5억이 맞아요. 근데 축사 때문에 사람들이 입찰을 꺼리는 거죠. 대출도 조금은 어렵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조금 어려울 뿐이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3억까지 떨어지는 거고 나는 저거 해결할 수 있거든. 뭐 대출 받을 조금 어려울지만 해결할 수 있거든. 그러니까 3억에 살 수 있잖아요. 처음 삼은 거부터 땅값 대비 꽤 작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안전하죠. 땅을 사는 거고요. 어떨 때는요, 너무 좀 뭐 욕심이 나서 좀 비싸게 입찰한 것 같다 하더라도 이걸 건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가면은 땅값이 오르더라고요.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. 그죠? 땅은 뭐 이렇게 다른 책에서도 보면 땅은 보답을 한다 이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를 하는 거지만 이런 경우는 단기라고 해도 뭐 1, 2년은 생각해요. 그러나 어쨌든 혹시 2년이 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이에 땅값은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면은 뭐 땅이 경매 나왔는데 집 지려고 지하 터파기를 했어요. 예를 들어서. 그래갖고 막 유치권 걸고 법정지상권 해야 저는 그거 보면 좋아하거든요. 왜? 저거 땅 판 거는 법에서는 건축공사 일부분으로 봐주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는 유치권도 안 되고 법정지상권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그 땅 사면 지하 파야 되잖아요. 심지어는 지하 2층까지 파갖고 콘크리트로 2층까지 만들었어요. 그리고 또 위로 1층 올라가다가 섰어요. 그러니까 이런 집다마른 건물 있으면 땅값이 막 떨어지잖아요. 근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대부분 안 돼요. 그런 경우는. 왜 그러냐면 토지에 대출받은 이후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거의 안 돼요. 그러면은 그거 낙찰받으면요.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하냐면 이 지하 1, 2층은 뜯으면 위험해요. 왜 위험하냐? 옆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위에 1층만 뜯겠다. 그리고 그 1, 2층은 내 거다. 이렇게 주장하면 돼요. 법원에서는 인정해요. 그렇게.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땅값은 많이 떨어졌는데 땅 싸게 사고 지하 1, 2층 내 거예요. 심지어는 터파기로 땅만 파놨어도 내 거예요.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모르는 분이 많잖아요. 그죠? 아는 만큼 기회가 돼요. 그래서 저는 법테크라고 하는데 뭐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저는 다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알면은 여러분들 기회가 되는데 근데 무조건은 아니죠.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해야 되지. 이론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지분 경매는 뭐 이제 지분이 뭔지는 아시죠? 아파트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2분의 1씩 갖고 있을 때 그 남편 것만 경매 나왔다. 이럴 때 이걸 지분 경매라고 하는데 큰 부분은 뭐 나중에 배우시면 알 거고 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경매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1,000만 원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경매가 뭐냐? 지분 경매하고 법정지상권밖에 없어요. 나머지는 아무리 작은 주택을 산다고 해도 3,000만 원 밑에짜리는 없잖아요. 그리고 3,000만 원 주고 사면은 대출 안 해줘요, 은행에서. 이게 3,000만 원 있어야 된다고. 3,000만 원짜리 집이 없죠. 그죠? 최소 5천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5천짜리를 사면 대출 잘 안 해줘요. 그러니까 결국은 내 현금이 한 3천은 있어야 돼. 1억짜리를 사도 3천이 있어야 되고 5천짜리 사도 3천이 있어야 돼. 그런데 1,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? 지분하고 법정지상권이에요. 왜? 지분 상가 10분의 1이 경매 나올 수 있잖아요. 50평의 상가 중에서 실평수 5평만 나온 거야. 제가 옛날에 그런 거 샀는데 10분의 9를 갖고 있는 분한테 아주 필요로 하는 지분이라면 사야죠. 그러니까 지분의 투자의 특성은 내 지분이 작은 지분이 좋고 그 다음에 상대방 지분권자가 내 지분을 간절히 필요로 해야 돼요. 그리고 상대방 지분에 뭐 빚이 좀 없는 게 좋겠죠. 상대방 지분권자가 10분의 9가 한 사람인 게 좋겠죠. 여러 명이면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. 여러 명이라 해도 가족관계다. 상속받아서. 그러면 괜찮아요. 예, 한 가족이니까. 근데 태백산맥 꼭대기에 10,000평의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,000평이 나왔어. 10분의 1이. 그 땅은 별로예요. 왜? 지분 투자는 황금성 있는 물건에 투자를 해야 돼요. 그럼 아파트 빌라죠. 그리고 좋은 땅. 태백산맥 꼭대기에 1,000평 10분의 1 지분이 나오면 1,000평을 사갖고 10분의 9권자를 만났더니 그분한테 그 땅을 판매하기가 어렵죠. 왜? 그분이 아유 뭐 이것도 갖고 있었는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당신 걸 왜 사냐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. 자기도 당장 개발할 일도 없고. 그래서 지분은 뭐 이런 건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요.
유치권은 이제 뭐 다 설명을 하면 또 너무 많지만 크게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를 못 받은 분들이 내가 그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공사한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, 법적으로. 이게 공사비 유치권. 물론 이제 유치권의 채권의 종류는 그런 공사비 유치권이 있고 또 하나는 필요비 유익비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금액이 너무 적어요. 그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고 공사비 유치권이에요. 그런데 이제 경매에서 유치권이 인정이 되면 그리고 유치권은 아주 강력해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유치권자들은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분들이잖아요. 그분들이 유치권을 잘 알면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. 유치권을 알면. 심지어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. 왜? 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언젠간 경매가 되거든요. 근데 난 진짜 돈을 못 받았어요. 유치권 있는 건물은 한없이 떨어지거든요. 나중에 내가 사면 되잖아요. 내가 유치권자니까. 그러려면 유치권을 잘 지켜야 되죠. 유치권자로서의 의무가 있어요. 권리도 있지만 의무 중에서 한 개라도 이행을 잘못하잖아요. 그러면 유치권은 없어져요. 우리 같은 투자자는 유치권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죠. 유치권이 안 되는 이유를. 그래서 사실은 아까 법정지상권은 법리가 아주 명확해요. OX가. 소송도 전 직접 해요. 변호사 안 써요.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가갖고 상대방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온다고 해서 뒤집을 수는 없어요.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. 그런데 유치권은 애매해요. 붙어봐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입찰할 때는 정확히 모르는 것도 많아요.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. 저도 그런 거는 애매하면 웬만하면 안 해요. 경매는요. 저는 그 꽃감 따먹기 해야 된다. 무슨 얘기냐면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되는 거. 너 죽고 나 죽자. 어떻게 재테크인데 내 돈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죽기 살기로 하겠어요. 그죠? 나 살고 내가 손해봐도 본전. 원래 계획대로 수익 좀 얻고 운이 좋으면 홈런. 이렇게 돼야 하는 걸 투자를 해야지. 그럼 유치권이 너무 애매하면 하지 말아야 돼. 그런데 유치권 중에서는요. 뻔한 게 있어요. 너무 안 되는 거. 그러나 또 아까 얘기했죠. 90%의 경험이 적은 분들은 뭐래도 있으면 안 한다고. 그러니까 그런 물건은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거죠. 상가나 아파트에 있는 유치권들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물론 신축해갖고 3년이 안 된 건물들이야 좀 다르겠지만 뭐 지은 지 5년이 넘은 상가나 아파트에서 유치권 한다? 너무 뻔한 게 있어요. 심지어는 세입자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뭐 1억 원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. 세입자도 배당 요구했고 세입자하고 유치권자가 한 집에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. 유치권이라는 것은 배타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점이어야 돼요. 그런데 어떻게 세입자가 있다고 신고했고 현황조사 보고서에 세입자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.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지. 저는 고마운 거지. 왜? 그 유치권자 때문에. 왜? 사람들이 안 올 거니까. 그런데 그건 너무 뻔한 거죠. 이게 뻔하게 안 되는 유치권들이 있어요. 그것들은 좀 해볼 만하다. 그리고 땅에서 뭐 집 지으려고 콘크리트 타설했다가 공사비는 몇 천만 원 들었는데 땅이 경매되니까 콘크리트 타설한 거 갖고서 유치권에 현수막 벌고 하잖아요. 그럼 저는 고맙지. 왜? 유치권은요 건물에서 해야 되거든. 건물은 지붕과 벽체와 기둥이 있어야 돼요. 걔는 바닥만 털었잖아. 그건 건물이 아니거든. 건물이 아닌 데서는 유치권도 안 되고 법정지상권도 안 돼요. 이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이런 어렵지만 그 틈새가 있어요. 그 중에서 이 물건은 너무 애매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지만 너무 뻔하게 얘는 유치권 안 되는 애가 유치권 하고 있네. 고맙지. 이런 게 있거든. 그것들은 기회가 되죠. 싸게 살 수도 있고.